서론,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분석 방법까지 이제 다 해서 효과 검증 방법까지 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결론과 이제 5장이죠. 결론과 논의 이제 부분인데 논의는 단순히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론과 선행 연구로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논의를 쓸 때는 좀 이렇게 이것도 4단계 패턴을 좀 따르면 좋은데 첫 번째가 결과 진술, 그러니까 통계 결과를 간략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변인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의확률 값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그 시사점과 해석에 대한 함의를 담아야겠죠. 그리고 2단계가 이제 메커니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내 특정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이 변화의 어떤 형성 과정, 메커니즘을 경험하여서 변인 A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위성을 또 기술해 주고요. 그다음 3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그 지지 여부를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일치함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는 뭐 데이먼 2026년이 땡땡땡이 유사 연구 내용 그 관련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연구 그에서 보고한 결과 그 이론과 그 어떤 이론 특정 이론 내가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얘기했던 이론 그 인용을 하면서 그 이론의 핵심과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라고 기술을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4단계가 질적 자료를 했다면 질적 자료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적 자료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결과를 보강한다. 뭐 예를 들면 질적 자료에서도 참여자들이 변화 내용을 나타내는 진술을 써주면서 이렇게 진술하여 이러한 변화를 지지한다. 그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 패턴을 각 변인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적, 질적 그 통합적인 논의를 추가해서 이 두 분석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게 몇 개월에 걸쳐서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뭐 6개월까지도 프로그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효과 검증을 했더니 비유의하게 결과가 나왔어. 효과 검증이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도대체 논의를 어떻게 쓰는지가 많은 그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절대로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근거를 대면서 부분 채택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발달적 특성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나 자아 존중감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 형성되는 이런 역량들은 단기 개입으로 즉각 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먼 2026년에 따르면 변인 D는 단기간의 개입으로 즉각 변화하기보다 일상적 상호작용의 반복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내 그 연구 대상, 이 대상의 시기는 아직 변인 D 발달이 과도기에 있어 단기 프로그램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의미를 담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측정의 한계, 뭐 사용한 척도가 미세한 초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척도의 특성과 어떤 그 좀 연결하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질적 자료에서의 초기 변화 양식이 변화에서 그 좀 유의하지 않더라도 질적 자료에서 참여자의 변화 진술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질적 자료에서 초기 변화가 관찰된다라는 방식으로 기술하면 돼요. 그리고 공분산 분석 이런 걸 이제 했더니 유의하지가 않아. 통계적으로 표본이 워낙 작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표본이 워낙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이제 높아요. 그럴 때는 효과 크기를 같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지는 않지만 효과 크기를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식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는 거죠. 그 의의는 보통 네 가지 축으로 작성합니다. 뭐 이론적 의의 같은 경우에는 복수 이론의 통합, 그러니까 이론을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했다면 복수 이론의 통합이 어떤 새로운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기존 이론의 어느 부분을 확장하고 보완했는가, 이걸 써주면 되고요. 방법론적 의의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엄밀한 평가를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면 되고, 실천적 의의, 이 프로그램은 사실 실전적 의의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란 어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적 의의를 좀 함의를 많이 담으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될 거고, 정책적 의의 같은 경우도 있죠.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어떤 특정 기관이라든가 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한 그 함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을 솔직하게 기술하되 반드시 후속 연구 재현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점만 나열하면 안 돼요. 한계점을 인정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측정의 한계, 그러니까 거의 뭐 많은 논문들이 레퍼터리가 있어요. 그 한계점이 보통 보면 측정의 한계, 그 다음에 표본의 한계, 그리고 통계 기준의 뭐 미충족, 뭐 신뢰도나 타당도가 좀 저해되지만 이유를 대면서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효과 검증을 했더니 유의하지 않지만 효과 크기가 그 기준치 이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면 이런 통계 기준 미충족에 대한 것도 한계다. 그리고 운영 조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운영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성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기술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한계를 나열만 하고 재현이 없으면 미완성된 논의로 평가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에 대해서 회차를 이제 좀 끊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론에서는 실태 통계, 정부 부처에 대한 그 공인 자료들, 통계 수치들, 그런 것 실태 통계에서 대상의 특수성, 연구 대상의 특수성, 그리고 선행 연구의 한계, 그리고 연구 목적까지 역삼각형 그 구조로 범위를 좁혀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론적 배경에서는 변인, 그리고 프로그램 개입 방법, 그리고 어떤 이론을 여러 가지를 썼다면 이론의 통합,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흐름을 유지하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기획, 설계, 실행, 책무성 같은 그 단계를 좀 밟으면서 요구 조사와 타당도 검증이 필수다라는 거.
그리고 실험 설계에서는 준실험 설계로 가는데 사전, 사후, 추후 30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교 집단까지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지연 처치 원칙. 통제 집단에도 이 프로그램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포함하면 좋다. 그리고 효과 검증 분석은 정규성과 사전 동질성 검증부터 시작해서 분산 분석 또는 공분산 분석,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결론과 논의에서는 결과 진술, 메커니즘 해석, 선행 연구 지지 여부, 비교, 그리고 질적을 했다면 질적 연결에 4단계로 작성을 해라. 이러한 흐름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심사위원이 지도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는 논문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를 고려하고 있는 석박사 대학원생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그 분들 혹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